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비판한 게 아니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정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주 특이한 뉴스를 봤는데요. 중국 공산당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네. 지난달 25일에 경제안정 이 화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일부 분야의 어려움은 코로나 충격이 심각했던 2020년보다 더 크다. 그리고 연초에 우리가 제시한 성장률 이거 달성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것도 시진핑 주석의 정책인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대놓고 비판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 중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현상인 것 같아요. 보기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5월 13일자에서부터 15일자 인민일보를 보고 그리고 치우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시진핑이 13일 날 전면에 5개 문장을 실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제로 코로나가 왜 필요한가? 라는 그 어떤 당의 정당성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 같은 걸 얘기하는데 14일, 15일자를 보게 되면 리커창 총리의 발언 중에는 제로 코로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네, 개방을 해야 되고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중국의 언론 보도의 형태를 알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쫑쉔부라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선전부라 그러는데 선전부에서 모든 그 기사들을 검열을 하는데 그런 검열이 안 됐다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시진핑이 얘기하는 거는 뭐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리커창이 얘기한다라는 게 그렇게 기사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리커창이 운남성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운남대학을 방문했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사진에 아주 희한한 사진이 한 장이 나오는데 그 운남대학교 대학생들을 만나는데 다 마스크를 안 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진이 나오고 거기서 취업의 문제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치가 매년 양회를 통해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때는 마오빠라 그래 좀 8%를 유지해야 된다.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5.5%가 됐는데 과거에는 별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지식인들이라고 얘기하는 대학생 실업률이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2000년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학생들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리커창이 한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온다.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기사가 나온다. 제가 네. 얼핏 듣기로는 이런 인민일보나 이런 데서 기사는 다 검열하고 네, 맞습니다. 통제받는 거 검열을 아닙니까? 하는데 그게 인민일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 13일자에서 15일자 보게 되면은 결이 다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주스라는 잡지에 나왔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방역에서 마스크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봉쇄 정책이라 어디 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 마오쩌둥 시기에도 없었던 산책 통행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집 밖을 나서서 잠깐 단지 내를 돌기 위해서는 그 통행증이 필요한데 그런 거 그리고 농민들도 나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짓는 통행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쉽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드리면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시진핑의 속칭 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예외적인 거다. 그러면은 리커창의 이러한 보도는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가 문제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이 중국의 뭐 어떤 매체라든지 정책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소는 좀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 결이 다른 그런 시각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언론 보도의 빈도를 가지고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빈도에서 나타난 내용들이 앞에 있는 속칭 시 주석이 얘기하는 거와의 어떤 연결성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나왔는가. 그리고 보통 시진핑이 어디 간다라는 얘기는 많이 얘기하지만 리커창, 원자오바오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건 얘기 안 합니다. 이미 퇴임을 했고 이임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커창은 잘 아시다시피 넘버 2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어디 돌아다닌다라는 건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지 주체적인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건 배후에 상당한 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초시바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얼마 전에 리커창의 어떤 정책, 리커창의 생각을 동의하는 듯한 내용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정부의 우리가 뭐 시쳇말로 정부 정책의 나팔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진핑 얘기를 하지 않고 리커창에 서서 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5월 한 15일에서 16일 정도 사이에 발표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슨 요약이라고 해가지고서 나온 서류인데 그 요약을 보게 되면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한 당 간부들 그리고 그 간부도 보통 간부가 아니라 중요 간부들은 정부 정책과 반하는 내용 그리고 특정 모임 그걸 규제하는 듯한 내용들이 쫙 열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위원 이런 사람이거든요.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우리가 추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원로, 국가 원로라고 하는 급들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배후가 있지 않으면 리커창이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과 리커창의 어떤 반목이라고 해요. 갈등까지는 아닙니다. 뭐 이제 소리가 서로 결이 다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균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진핑의 속칭 연임 그리고 리커창의 이임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하나의 중국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고 의심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근거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주 희한한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말쯤 가게 되면은 시진핑의 기사가 리커창 기사보다 작게 나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2월 달쯤 되면 원자오바오의 지방 순회 그게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직을 하고 퇴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선은 모두 체크가 되고 그런 거는 관리 중앙에서 가도 된다 가도 안 된다라고 통제를 받는 상황인데 그것이 기사화된다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시진핑과 조만간에 베이타에서 이제 속칭 회의를 하게 되는데 중요 회의가 됩니다. 그런 회의에 상당히 많은 견제 좀 좋게 표현하면 균형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 때문에 소위 국외 언론 보도에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관계에 균열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요. 최근에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습하리상. 예. 이 습자가 시진핑이죠. 습강리상이죠. 네, 습강리상. 네. 네. 그러니까 시진핑은 내려앉고 네. 내려앉는 태양이고 리커창은 떠오른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암암리에 돌고 있다는데 그러면 점점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리커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선 시진핑이 등장을 하고요. 13회 양회를 통해 가지고선 지금의 국가 주석직을 받았습니다. 그 첫 해에 나왔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커노믹스입니다. 근데 리커노믹스를 1년 동안 하면서 결과도 나오기 전에 시진핑이 14년 초부터 자기가 경제까지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시진핑이 앞으로 나서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 보통 영도 소조, 경제와 관련된 영도 소조, 뭐 환경과 관련된 영도 소조의 조장, 그거를 누가 하느냐로 가지고 따지는데 리커창의 속칭 그 파이가 줄어들고 시진핑의 파이가 늘면서 시진핑이 담당하는 조장 역할을 하는 영도 소조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커노믹스는 1년의 생명을 끝으로 이제 종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몇 번 리커창이 나섰던 적은 있었는데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리커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혹시 기자님께서는 리커창 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네, 그렇죠. 중국 네. 경제 데이터 리커창 스스로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데이터 자체가 지방정부에서 만들어 오는데 위 조작의 가능성도 있고 과대 포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물 물동량, 철도의 화물 물동량, 그리고 전기 사용량, 그리고 은행의 신용 대출을 가지고 봅니다. 네, 그게 상당히 더 악화가 됐다라는 건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속칭 리커노믹스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리커노믹스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세 가지의 요인들을 확대를 하고 원상 복귀를 한다. 그러면은 제로 코로나와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대의 길을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여론이라든지 인민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인민들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최근에 또 외신에서 아주 특이한 기사들이 자꾸만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다는 뜻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동부유나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를 망쳤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자꾸 이제 중국 특히 시진핑 주석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들을 자꾸 쏟아내고 있던데 이런 외신들의 움직임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걸까요?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커노믹스라는 거는 13년 1년의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사장돼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가 경제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부유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죠. 뭐 1대1로 우리가 잘 아는 1대1로 뭐 창홍다해라 그래가지고선 반부패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경제를 망쳤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은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과연 시진핑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국 국내 경제를 가지고 하면 국내 경제의 총지휘자는 총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 분권이 있는 것인데 시진핑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도 소주를 모두 장악하면서 그 책임의 화살이 모두 시진핑의 몸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자기가 다 한다 그래갖고 거꾸로. 네, 맞습니다. 만약에 13년도에 리커노믹스의 문제가 지금 나타났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시진핑이 아니라 리커노믹스라는 리커창에다가 돌릴 수 있는데 그 돌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나 극단적이다. 왜 극단적이냐? 우리가 그 시진핑을 얘기를 했을 때 마치 마오쩌둥의 데자뷰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오쩌둥의 데자뷰인 것 같습니다. 반부패는 차치하고서라도 공동부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선불원과 균불원을 얘기했는데 선불원의 기본적인 맥락과 맥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형식도 잘못됐다. 그리고 속칭 자기가 등장하면서 키웠던 IT 그룹의 정보량이 국가 통제 수단의 범위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나서게 됐다라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솔직히 우리가 빅테크 기업과의 마찰 그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부패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결국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상황을 지금은 오롯이 시진핑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시진핑이 당면한 문제는 원래는 10월 말 정도에 보통 당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11월에 한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잘 보시다시피 연임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중국의 국정 운영이라는 거는 개혁개방 이후에는 모두 경제 성장과 관계가 됩니다. 처음부터 모두 경제 성장 성적표가 좋아야지만 속칭 중국의 국정을 평가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시진핑의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거죠. 두 번째로는 권력의 집중이 시진핑 이후로 일원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개 당파로 나눠졌었죠. 공청당, 그리고 태자당, 그리고 상해당. 민주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틀은 있었거든요. 근데 시진핑 들어서면서 정치국 상무위원 수가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견제 균형을 할 수 있는 절대 숫자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패 문제라는 게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부패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폐악이 될 수도 있지만 윤활유 작용도 합니다. 그거는 더 빠른 정책적인 선택이라든지 탄력성을 제공하는데 시진핑은 그 둘도 확보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사회적인 경직성을 가중시켰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혁 개방을 하면서 등소평이 얘기한 거는 과거의 우상주의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진핑이 그 과거의 우상주의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이라든지 그리고 역사 결이라는 거 작년 11월 달쯤에 아주 많이 얘기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번 11월 달에는 영수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링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우두머리인데 진보된 국가 그리고 체제 그리고 다소는 민주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영수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그 영수라는 표현이 있었죠.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의 관계 영수라는 표현 맞지 않다 그러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영수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고 부동산 문제도 자꾸만 뭐가 자꾸 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인들이 사실은 경제 성장 갖고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네. 정부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평가할 때도 심지어 경제 성장률을 평가하는 네, 나라에서 그러면 지금 성적표로 볼 때는
중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서 만들어낸 단어도 있죠. 신창타이라 그래가지고선 뉴노멀. 과거 같은 고도 성장, 저금리, 저유가 이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된 상황이 일상화가 됐다. 그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중국에서는 신창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적어도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은 끊임없이 개방을 통해서 그 수혜를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개혁과 개방 속에서 성장을 해왔고, 근데 오히려 시진핑 정부에서는 더 중앙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시진핑의 문제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회주의의 특징입니다. 그거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회주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센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거는 당 중앙, 공산당이 이끌어야 된다. 그러면은 반대로 거기에 대한 폐악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의 모든 권력은 지금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냐? 시진핑한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제로 코로나 방역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은 제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2월 말에 상해에서 했을 때 맨 처음에는 4일만 봉쇄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40 며칠이 되고 이제는 반쯤 풀어볼까? 그 얘기 가지고들 벌써 흥분들 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제로 코로나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이 오히려 지금과 같은 패착을 스스로 불러일으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건데요. 시진핑 주석의 연임 이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건가요? 연임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견제 세력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 적어도 견제 세력, 견제 목소리는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연임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경이 필요한데 그 변경은 이미 지난번 당대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죠. 헌법도 수정하고 연임 규정도 폐지하고 그런 것이 있다. 연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럼 시진핑은 과거 10년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리커창의 그런 목소리가 속칭 관영지인 인민일보에 나오게끔 하고 치우스라는 모든 당원이 보는 신문과 잡지에 나오게끔 하고 그리고 시진핑과 서로 다른 결의 목소리가 일반화될 수 있게끔 하고 심지어는 앞서 말씀한 시는 내려오고 리는 뜬다라는 그런 얘기가 돈다라는 거는 결국은 시진핑에 대한 어떤 반대의 목소리 그리고 견제의 목소리가 없던 거에서 이제 생겨났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연임을 저해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임 저해라는 거는 정책 실패라는 거고 정책 실패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 중심 모든 잘못은 공산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절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페라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얘기할 때도 실패라는 단어는 사회주의에서 쓰지 않습니다. 개방도 중국이 처음 썼기 때문에 중국 특색의 개혁 개방 정책이 된 겁니다. 북한에서는 개방이란 우린 늘 열어놨다. 당신들이 우리를 억눌러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실패라는 단어는 사회주의, 공산당이 있는 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견제 세력이 생겼다는 게 이제 앞으로 연임한 뒤에 좀 더 부각이 되거나 하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또 우리가 중국을 대할 때나 뭐가 변화가 생길까요? 아니면 지금하고 똑같이 시진핑 체제에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하거나 또는 중국 경제의 모습 이 상태에서 그대로일지 아니면 11월 이후에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하고 정치 사회 분야를 나눠서 봐야 될 겁니다. 사회 정치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상하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근데 아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서 많이 놓아줄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해도 6월 1일서부터 풀지 않습니까? 제로 코로나가 아닌데 푼다라는 거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정책이라는 거는 진단을 잘해야 되고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진단도 잘못됐고 판단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푸는 건데 푸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 푸는 걸 또 시진핑이 얘기하냐? 시진핑도 얘기 안 합니다. 상해에서만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맥락을 잘 보시면은 중국이 사실은 이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질 때 책임지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는
굉장히 완화된 조치가 나올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준율의 인하라든지 그리고 경제의 어떤 그 숨통을 텄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제로 코로나에서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추진하겠다라는 거는 그럼 제로 코로나는 적어도 앞으로 조금씩 풀릴 거다. 풀려야만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엔 굉장히 그런 조건들이 많은데 첫 번째 6월 달에는 대학 입시가 있어요. 그게 우리 같이 뭐 2, 30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100만, 1000만 단위로 보고 고등학교는 또 졸업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 규제가 쉽지 않습니다. 통일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선 모든 걸 북경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보기 때문에 그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교육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단순히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일정을 한번 미루게 되면 모든 일정이 다 밀리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가 있은 다음에 야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5월 달에 열렸잖아요. 그것도 서로들 마스크 쓰고 모여도 되는데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온라인으로 띄엄띄엄 앉아가지고선 이게 회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순서가 밀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미뤄지면은 정책 수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속칭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계획. 모든 것이 계획의 일정에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통제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계획 경제, 통제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전가림 교수님과 함께 중국의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깊숙이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더 중요한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